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저녁반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또 시작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오전반하고 우리 오후반하고 약간 이제 교재 자체가 좀 다르고, 그리고 커리도 좀 많이 달라서 조금 이제 저녁반에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당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책이 우리 저녁반은 이제 요거 2시간 합격당이라고 하는 책 있잖아요. 이게 좀 얇아 보이는 책이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일단은 1, 2, 3 내년 1, 2, 3까지 계속 볼 거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4, 5, 6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 책을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할 건데, 이 책만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면 좀 지겹잖아요. 이거만 가지고 2번, 3번 계속 보면. 그래서 이 책을 어느 정도 이제 좀 보면, 이거랑 같이 보는 책들이 좀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기출문제집 같은 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예상문제집 같은 거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문제집이랑 같이 볼 거고, 요거는 이론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론 정리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제 문제집이랑 그런 거 나오면 그때는 같이 이걸 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저녁에 보시는 2시간 합격당이라고 하는 책이 보면 말 그대로 2시간 동안 우리 저녁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2교시 끝나고 한 30분 정도 그날 배운 거를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번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시간 수업하고요. 30분 정도 한번 그 총정리 한번 하시고 이렇게 이제 집에 가시게 되는 뭐 그런 형태인데 효과가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노량진 쪽에서는 이 저녁반에 2시간 당 강의를 처음 하는 거라서 뭐 어떻게 그 작년에는 우리 그 노량진에서 이거를 수업을 안 했거든요. 다른 지사에서만 했었는데 다른 지사에서 효과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 지점에 다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검증이 된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혹시 이 책에 얇잖아요, 책이. 그래서 여기에 좀 없는 내용도 좀 더들 보고 싶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좀 구체적으로 보고 싶거나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이제 기본서가 한 600페이지 되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뭐 구입을 하셔서 뭐 전 과목 다 사실 거는 없고 요거는 조금 기본서를 사서 좀 더 보고 싶다 그러면 선택적으로 구입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설명을 쭉 들으시면 그 기본서 굳이 없어도요 가능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첫날이라서 간단하게 제 소개 잠깐 해드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 오전반에는 한 1시간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어요. 오전반은 이제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저녁반은 이제 그런 거 없이 막바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제 소개만 좀 간단하게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름은 이제 황정선이라고 해요. 황정선이라고 하고요.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를 강의하고 있고요. 강의 경력은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는 21년 채 되는 21년 차 제자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년 이렇게 넘어가면 22년 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0년이면 강산이 몇 번 변합니까? 2번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20년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경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뭐 제 입으로 제가 실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어떤 경력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시험에 관한 이제 제 소개는 뭐 그 정도 하고 시험에 관한 경향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전반의 오리엔테이션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시험 경향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경향이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바뀌고 있냐면요. 단순한 어떤 그런 문제 형태에서
이제는 복합적인 사고 또는 이해를 요하는 문제들로 바뀌고 있어요. 문제 그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요번에 그 시험, 우리 지난달에 32회 시험이 있었었는데 32회 시험만을 국한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최근 한 5년 정도 이렇게 경우를 보면 시험의 출제 경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암기 형태의 공부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사고하고 복합적인 사고 그리고 이해 위주의 공부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책 말고 한 장짜리 자료가 나간 거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뭐 33회 시험 대비 암기사항 15선 뭐 해가지고 앞면에 암기사항 15선 있고 뒷면은 핵심 비교 사항이 있는데 그 자료 우리 앞에 분은 못 받으셨네? 네, 이따가 쉬는 시간에 좀 받으세요. 그 자료 되게 중요한 자료니까. 그래서 이 자료랑 같이 이제 일단 볼 거고요. 작년이 아니네. 지난달에 32회 시험이 사상 최고로 어렵게 나왔었어요. 우리 2차 과목이 전체적으로 다 어렵게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그 프린트에서 정확히 말하면 24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앞뒤에서만. 그러니까 이 한 장짜리 자료이지만 여기서 보통 우리 본 시험에 24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16개는 어디서 나오느냐? 뭐 다른 데가 또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프린트를 좀 만들어서 나눠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반 분들은 가급적이면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강의를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오전반 분들은 조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 이 법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크게 진입 장벽을 없앨 수 있도록 좀 기초적인 강의를 한다고 한다면 저녁반 분들한테는 기초적인 어떤 그런 강의에다가 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사고의 능력을 좀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문제도 이제 우리 뭐 11월 달, 12월 달에는 7주로 강의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많이 못 해드리는데 1월부터는 이제 1, 2, 3 이렇게 3개월 동안 이 책을 가지고 한 진도가 한 순환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제도 좀 많이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제를 많이 풀어서 문제 푸는 능력을 여러분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순한 공부보다는 이제 복합적인 사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이제 보통 실강생이라 그래요. 실강생. 그럼 실강생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인강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강생하고 실강생의 차이가 뭐냐면 인강생은 뭐로만 수업을 듣는 거예요. 인터넷으로만 수업을 듣잖아요. 근데 이제 실강생들은 어떤 장점이 있겠냐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 여러분이 학원에 오셔서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이게 사실 어떤 단점이냐면 오늘 여러분 비 오고 춥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 첫날이긴 하지만 학원에 안 오고 싶은 생각도 상당히 있었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단점이라고 한다면 장점도 있을 텐데 실강생의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냐면 모르는 게 생기면 그쵸? 그때 뭐 하실 수 있어요? 질문해서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을 여러분 충분히 살리셔야 돼요. 이 실강생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거를 저는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이제 그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이거 궁금해 그러면 과목별로요 질문을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시간을 따로 드리는 선생님도 계실 테고 아니면 쉬는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오시면 우리 선생님들 대기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오셔가지고 우리 질문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수업 시간에 요거는 질문 한번 하실 시간을 저 같은 경우에 질문 시간을 많이 드릴 거예요. 여러분하고 좀 쌍방향의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쌍방향의 강의를 한다는 얘기는 제가 질문 드리고 여러분 답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 같은 거를 중간중간에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거나 아니면 내가 이게 궁금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쌍방향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여러분이 그 장점을 살리시는 거 이걸 좀 권해 드립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과 용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이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과 용어를 보시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 하나만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개념을 모르면 우리 이 과목을 공부하실 수가 없어서 기본적인 사례를 하나 좀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례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드리는 사례이기 때문에 책에다 한번 메모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책은 뭐 14페이지, 15페이지 아무데나 여백을 하나 찾으셔서요. 이 사례는 좀 하나 적어 놓으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중개하고 관련되어진 과목이거든요. 중개. 네, 근데 이제 이 중개한다는 거가 어떤 말인가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집이 한 채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집이에요, 그냥 집. 이 집이 있는데 이 집을 팔을 사람이 있고요. 팔을 사람을 우리가 편의상 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도인. 그러면 팔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도 있겠어요. 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 사람을 매수인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알고 있는 사이라면, 둘이 구면이에요. 알고 있는 사이라면 이 둘이 거래를 하겠죠. 알고 있는 사이라면 이렇게 거래 계약이 체결이 될 겁니다. 알고 있는 사이라면. 그러면 굳이 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중개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는 거죠. 맞죠? 그죠? 둘이 알고 있는 사이라면 중개하는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집을 산다, 집을 판다라고 했을 때 꼭 알고 있는 사람끼리 사고 팔고 하라는 법은 확률적으로 거의 없거나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가 이거를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매도인을 매수인한테 소개하고 매수인을 매도인한테 소개하는 그런 소개하는 사람을 중개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개하는 사람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 둘을 연결시키는 행위를 말하자면 그 중개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중개는 아무나 못하고요. 이따가 다시 법률 용어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공인중개사가 이 중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제가 썼어요. 이따가 이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러면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중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첫째는 중개를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개하는 주체가 중개자 뭐 혹은 중개 행위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 중개하는 사람만 있어서 중개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 그림상에서 찾아내면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이 집.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중개 대상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중개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고 하나 더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남은 건 이제 그거 답변하시면 돼요. 얘네가 필요하잖아요. 얘네가 뭐를 하는 거죠? 거래를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얘네를 거래 당사자라고 표현을 해요. 거래 당사자. 그래서 중개의 3요소는 어떻게 중개의 3요소가 되느냐면 첫째는 중개하는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개 대상물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거래 당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 과목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사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변화시켜서 이제 뭐 다양한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 중개하는 사람은 중개 행위를 통해서 뭘 받게 되냐면 중개 보수를 받게 되겠죠. 우리가 이 행위를 하는 이유는 뭐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중개 보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개념을 일단 잡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재정 목적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재정 목적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법 제1조가 법을 만든 이유가 되겠습니다. 법을 만든 이유가 되는데
이 법은, 여기서 이 법이라고 하는 건 공인중개사법이겠죠.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라고 했어요. 우리 여기에서 단락을 한번 끊어볼게요. 이제 여기까지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려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에다가는 번호 한번 1번 한번 매겨주시고요. 여기서는 꼭 공인중개사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도 여기에 들어가요. 소속 공인중개사.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뭔지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또 나오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고 치면 이 세 사람은 공통어가 있거든요.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공통점을 가져요.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잖아요. 그래서 공통어를 따서 공인중개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속된 공인중개사, 즉 취업한 공인중개사를 말하고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개업한 공인중개사를 말하는데 이 세 사람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 없어요. 우리 법에.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을 합쳐서 그냥 공통어인 공인중개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세 사람을 모두 합쳐가지고 이들이 하는 업무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일이 정할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만약에 계약서를 하나 쓴다고 한다면 계약서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뭐 이거는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일일이 정해서 이들이 하는 업무가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행위로 만들어질 거예요. 전문성을 제고하게 된다는 거죠. 전문성을 높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중개업, 중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럼 이들이 종사하는 이 산업을 중개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라는 거는 자, 칠판을 잠깐 보겠습니다. 매도 매수인도 국민이죠. 그죠? 근데 이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도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보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이들은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게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얘기예요. 재정 목적에서 출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제 이 느낌만 가져갈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이 공인중개사법은 이런 전문성이라든가 중개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구나. 개략적인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제 용어의 정의로 넘어가도록 하는데 용어의 정의 쪽에다가 별을 3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별은 1개에서부터 5개까지 할 건데 별을 3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용어의 정의가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어떻게 보면 2차 과목 중에서는 그나마 좀 쉬운 과목 중에 하나인데 요즘 시험에는 1차는 좀 평이하게 내는 편이고요. 1차는 옛날에는 1차 자체가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1차는 좀 평이하게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1차는 붙게끔 시험을 출제해요. 요즘에. 그런데 2차는 굉장히 난해하게 아주 까다롭게 문제를 내고 있어요. 최근 우리 한 5년 정도 이렇게 경향을 보면요. 그래서 왜 2차를 좀 어렵게 내는 편이냐면 지난 32회 시험에 원서를 몇 명이 냈냐면 40만 8천 명이 냈어요. 40만 8천 명이 공인중개사가 되겠다고 원서를 낸 거예요. 뭐보다 많으냐면요. 수능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국민 자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는 내년 시험인 33회 시험에는 제가 예측컨대 3만 명에서 45만 명까지 원서를 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내다 보니까 수급 조절을 위해서 2차를 조금 어렵게 내는 편인데 제가 강의하는 공인중개사법은 2차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차에서 그나마 좀 쉬운 과목 쪽에 들어가는 편이
공인중개사법인데 지난 32회 시험에 우리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까다롭게 어렵게 출제를 한 편이에요. 근데 이 중개사법 쉽게 공부하는 팁을 좀 하나 말씀드리면 굉장히 간단해요. 용어가 6개가 있는데 이 용어 6개만 완벽하게 숙지하시면 제가 여기다 한번 적어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전체 과목의 50%는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해. 뭐가? 용어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에 일주일 열흘 남겨놓고도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른다. 용어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에도 헷갈려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용어가 6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어를 공부들을 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거니까 용어를 일단 먼저 알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과목은 용어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용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튼 다른 과목도 용어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하실 텐데 우리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용어예요. 용어를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숙지하실 거고 많지도 않아요. 딱 6개밖에 없습니다. 자, 1번 용어 중개. 중개라 함은 법제 3주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 중개대상물은 요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렇죠? 예,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에 중개대상물을 볼 겁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그래서 거래 당사자는 얘네를 말하는 거죠. 매도 매수,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럼 자, 제가 여기 그림에다가 매도와 매수인만 써놨는데 이게 꼭 매도, 매매 계약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환 계약도 있을 수 있지. 교환 계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집을 갖고 있고 나는 상가를 가지고 있어. 집이랑 상가랑 바꿀까? 이것도 교환 계약이 되는 거죠. 일종의 매매 형태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나는 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팔지는 않을 거고 세를 놓고 싶은 거야. 임대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럼 이 사람은 이 집을 사지는 않을 건데 세를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임차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거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임대차 같은 것도 있대. 그 다음에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여기다 우리 밑줄을 좀 하나만 잡을게요. 권리의 득실 변경이라고 하는 표현에다가 일단 밑줄 한 번만 잡아주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여기다 한 번만 적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물권과 채권을 모두 합친 개념입니다. 물권과 채권을 모두 합친 개념이다. 이렇게 한번 일단 메모 한번 해주시고, 자, 이제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되잖아요. 여기다 이 이제 사례에서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죠. 일단 임대차는 이제 생각하지 말고요. 이 집을 파는 사람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집을 파는 사람은 결국에 이 집을 팔았을 때 무슨 권리 하나를 매수인에게 넘기는 걸까요? 정답은 세 글자인데 소유권이겠죠. 그죠? 소유권이라는 권리 하나를 얘한테 넘기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매수인은 무슨 권리 하나를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의 득실이 이루어지잖아요. 여기는 소유권을 득하고 여기는 소유권을 실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권리에는 소유권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죠? 네, 여기다 한번 적어 보드릴게요.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권리가 소유권이 여기에 들어가요. 소유권. 대표적으로 소유권 같은 거를 생각하는데, 자, 볼게요. 여러분 이 책을 지금 빌린 거예요? 여러분 소유인 거예요? 여러분 소유죠? 네, 이 물건에 대한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하니까 이걸 물권 중에 대표적인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채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빌리는 거, 뭔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이제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 채권은 달리 말하면 사람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말씀 드렸냐면 우리가 꼭 매매하는 것만 중개하는 게 아니라 임대도 중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이 집을 소유권을 여전히 소유자가 가지고 있고 세만 주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세를 준다면 뭐를 놓는 거죠? 임대.
예,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지는 않을 거고 나는 그냥 이 건물을 빌려서 쓰려고만 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임차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임대, 여기는 임차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자, 임대차를 통해서 이 둘은요 어떤 권리 하나를 득실을 시킬까요? 이제는 소유권이 아니잖아. 아까는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소유권의 득실 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럼 어떤 권리가 득실 변경이 될까요? 임차권. 그래서 얘네 둘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임차권이라고 하는 채권 하나가 역시 득실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적어드릴게요. 자, 우리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물권과 채권을 합친 개념이고 소유권과 임차권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일단은 이렇게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그러한 득실 변경에 관한 무엇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서요.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여기다 우리 여러분 형광펜 같은 게 있으시면 채색을 한 번만 잡을게요. 요 글자에다가 채색을 잡아주시면 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책을 반복적으로 보실 때 채색하거나 혹은 뭐 형광펜 없으시면 그냥 색깔 있는 펜으로 밑줄 정도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밑줄 된 거 위주로 보시는 것도 좋은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표현을 한대요. 자, 오늘 우리가 진도 나가는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요. 요거 하나는 갖고 가셔야 돼. 뭐 중개. 자, 중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것? 행위를 알선하는 것.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찾아 나가시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실력이 올라가는 거야. 요즘에는 옛날처럼 단순한 문제를 안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일 건가? 문장 안에서 찾아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행위가 어떤 행위일 건지 문장 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중개행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일까요? 그것만 찾아내시면 거의 다 풀리는 겁니다. 응? 매매라는 행위, 그 다음 교환, 그리고 임대차, 더 나아가서 어떤 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제가 예를 들어준 거라 했잖아요. 어떤 권리일지는 모르지만 어떤 권리가 득실 변경되는 과정, 그러니까 권리가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의 행위들을 말하는 거죠. 이 행위라는 게 바로 뭐냐면 거래계약이 되는 거죠. 이 거래계약이 바로 뭐가 돼요? 행위가 되는데 이런 행위를 조금 어려운 말로 법률행위라고 표현을 해요. 내일 민법 시간에 이 행위에 대한 개념은 배우실 거예요. 이런 걸 법률행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매매, 교환, 임대차 어떤 권리에 득실 변경을 시키는 행위래. 자, 그러면 다시 질문. 그 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행위를 누가 하는지 찾아볼게요. 문장 안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이 행위를 아니면 그림에서 찾아주셔도 되고 누가 하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이 행위는 거래 당사자들이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또 다시 질문. 이 행위를 거래 당사자들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중개대상물. 물건을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알선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인데. 여기서 행위를 알선한다 그랬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알선은 누가 하는 거냐? 얘가 하는 거지. 얘가 하는 거. 그래서 중개는 곧 알선이란 말이에요. 얘는 알선행위라고요. 알선한다는 게 뭐야? 도와주는 거, 소개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법률 용어로는 사실행위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도와주는 거. 자, 여러분도 최근에 법률행위를 하셨을 거예요. 자, 어떤 법률행위를 하셨냐면 제가 확실히 알아요. 학원하고 수강계약을 체결하셨죠. 수강계약은 법률행위예요. 왜냐하면 계약이니까 이건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강계약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수업을 듣고 있는 이 행위는 법률 행위가 아니야. 이거는 법률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수업을 듣는 이 행위는 무슨 행위? 그냥 사실행위야. 다시 수강 계약을 하잖아, 내가. 그렇죠? 그럼 그거는 법률 행위예요. 내가 그걸 통해서 어떤 권리하고 의무가 생겨요. 여러분, 어떤 권리가 생겨요? 수강 계약을 통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 근데 동시에 의무도 생기잖아요. 어떤 의무가 생겨요? 수강료를 내야지. 이와 같이 권리와 의무의 법률 효과가 수반되는 거를 법률 행위라 그러고, 그런 법률 행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행위이거나 그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들을 사실행위라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 수업 듣는 거 이런 것들을 사실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중개. 일단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용어, 중개업. 네, 중개업은 1번 용어 중개하고 한 글자 차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한 글자 차이인데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대. 자, 세 가지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면, 첫째, 다른 사람의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의뢰가 꼭 있어야 돼. 의뢰. 두 번째는 일정한 뭘 받아야 돼요. 보수.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중개를, 이 중개라는 게 뭐죠? 중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행위를 알선하는 거를 뭘로 하는 것? 업으로 하는 것, 이게 중개업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의뢰와 보수와 업, 이 세 가지가 다 갖추어지면 이걸 우리는 중개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그림에다 한 번만 더 붙여볼게요. 이 중개 행위를 통해서 보수를 받을 거잖아요. 이렇게 보수를 받게 되면 이게 나중에는 무슨 업까지 되어지냐면 중개업까지 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다는 채색도 좀 하시겠습니다. 의뢰 있어야 되고요, 보수도 있어야 되고요, 업도 있어야 되는데 설명을 요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뢰라는 거는 얘네가 의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매도인이 팔아달라고 의뢰하고,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의뢰하고, 여기 매수인이 사달라고 의뢰하고, 뭐 이런 의뢰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보수라는 건 이 중개한 사람이 보수를 받은 거를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고, 그 마지막에 업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업이 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여기서 말하는 업은 한 번 하면 안 되고요, 계속성, 반복적으로 하였을 때 이걸 업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무슨 성과 무슨 성에 있는 행위를 업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계속성과 반복성. 그러니까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는 행위를 우리는 업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어쩌다가 한 번 했다, 어쩌다가 우연하게, 그러면 이건 업이에요, 업은 아니에요? 업은 아닌 거지, 그죠? 그래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한번 적어 볼게요.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중개와 중개업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중개와 중개업 있잖아요. 중개는 1번, 중개업은 2번이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자, 어떻게 다른 말이냐면, 중개는 뭐만 하면 되는 거죠? 행위만 알선. 근데 중개업은 행위만 알선하면 중개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필요해? 의뢰 있어야 되고, 보수를 받아야 되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중개를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니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업이지.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죠.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되나요? 이 중개. 아무나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 한번 적어 드릴게요. 누구나 해도 돼요. 누구나 해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어쩌다 하는 거인 거. 그걸 국가가 막 평생 살면서 한 번 할 거야. 한 번. 근데 그걸 국가가 어떻게 하지 못하게 제한할 거야. 근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에게나 금지되는 거죠. 그리고요, 특별히 허용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허용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럼 우리는 이 공부를 왜 하는 거예요? 중개를 하기 위해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위반하게 되면 아주 강력한 어떤 처벌을 할 건데, 이거를 누구나에게 허용하지 않고 이거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때릴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 뭐라고 읽으면 되냐면요, 3년 3천 이렇게 이제 읽으면 돼. 3년 3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자, 요거 우리 여러분 이렇게 그 입이나 귀에 익어야 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얘 뭐라고 읽는다고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중간에 또는 얘는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대. 뭐 하면요, 중개업하다가 걸리면. 근데 이 중개업해도 처벌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처벌을 안 받는 거야. 개업공인중개사. 그렇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용어가 나왔는데, 세 번째 용어는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어요. 이 법에 의하여, 당연히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이겠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우리 여기도 채색 한 번만 하시겠습니다. 등록한 자. 등록한 자에다가 채색 한번 하시고, 자, 앞으로 수업 시간에 등록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쓸 거예요. 우리 과목에서도 많이 쓰고, 공시법이라고 또 하는 과목이 있는데, 이 공시법에서도 등록이라는 용어를 많이 쓸 거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등자는 오를 등자, 우리 산에 가는 거를 한자로 뭐라고 하죠? 등산, 이렇게 등자가 오를 등자고요. 록자는 기록할 록이에요. 올려 기록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장에다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이름이나 법인 같으면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등록하는 거, 올려서 기록하는 거를 등록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이 자자에다가는 동그라미를 하나 좀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서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밑에 이제 4번에 보면 공인중개사라 함은이라고 나왔는데 3번 용어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나왔고 4번 용어가 공인중개사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의 정의는 뭐라고 했냐면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 여기다 우리 채색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는 다른 말인가요? 네, 다른 말이죠. 자, 어떻게 다르냐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를 말하고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니까 완전히 다른 말이죠. 우리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시험에 합격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해야 되는 거야. 하나 더 뭐? 등록까지. 아주 정확한 답변 하셨어요. 다시, 공인중개사는 시험 봐서 붙으면 되는 거야. 그럼 공인중개사인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기에다가 그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등록까지 해야 돼. 근데 이때 등록을 할 때 등록을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걸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중개업.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공인중개사는 중개업 할 수 있다 없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얘는 자격만 있는 애니까 중개업하면 안 돼. 그럼 누가 중개업을 해야 돼?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도 우리 동그라미 하나만 잡아주실 건데 가능하시면 색깔을 조금 얘랑 다르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자와 여기서의 이 자가 한자어로 표현하면 똑같은 놈자자예요. 똑같은 놈자자인데 의미가 완전 달라.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소개할게요. 여기서 자는 꼭 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냐면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자연인도, 자연인이 누구냐면 사람을 말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 말 그대로 이걸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꼭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법인도 되어질 수 있어요. 법인. 여기다 우리 별을 하나만 잡을게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자, 우리 그러면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가 노력을 하면 시험에 붙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시면 다 붙을 수 있어요. 제가 오전에 이제 아까 우리 모셨던 분이 원장 선생님인데, 원장님 앞에 이제 그 점심 먹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얼마나 많이 붙으셨어요? 우리 이제 32일 시험에 그랬더니 한 50분 정도 붙으셨대요. 근데 우리 그 시험의 난이도로 봤을 때 우리 학원 정도 규모에서 50분 붙었으면, 물론 이제 주간반, 저녁반 다 합쳐서 50분이에요. 많이 붙은 거죠. 굉장히 많이 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학원은 10명도 안 되는 학원도 허다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시면 다 붙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자가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노력을 해서 공인중개사가 되면 자연인 형태의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법인. 그러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의 이름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장점이 뭐가 있냐면, 자연인 형태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나 죽으면 끝이잖아. 그쵸? 근데 법인 형태의 중개법인은 이게 이제 뭐랄까요, 뭐 주식회사나 이렇게 가면 내가 어떤 주식 있잖아요. 그거를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또 취득을 하게 되면 그 중개법인의 대표이사 자격도 물려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영속성을 갖고 승계할 수 있는 개념이 법인이고, 그냥 나 죽으면 끝나는 게 자연인인 거고, 이렇게 이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뭐만 가능하냐면 얘는 자연인만 가능해요. 온리 자연인. 그러면 법인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인인 공인중개사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왜 법인은 안 되냐면 시험 봐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시험을 봐야만 되는 게 공인중개사니까 얘는 사람만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용어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는 공인중개사가 취업을 하게 되면 소속공인중개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취업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에, 여기 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존재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여기다 우리 이렇게 밑줄을 좀 한 번만 잡아주시고요. 이쯤에다 한 번만 적을게요. 법률 용어에서 사원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사원이라고 하는 거의 정식 명칭이 뭐냐면요,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약어로 쓰고, 정식 풀네임은 무한 책임 사원이라고 표현해요. 무한 책임 사원. 무한이라는 게 뭐예요? 한없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한회사, 뭐 합자회사, 한명회사 이런 데서 있는 개념인데, 직급이 높은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직급이 낮은 사람이겠어요? 직급이 높은 사람이겠죠. 직급이 높은 사람들. 임원도 마찬가지로 직급이 높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직급이 높은 사람으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다 우리 채색 한 번만 잡을게요. 이거 굉장히 함정 잘 걸리는 자리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서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는 직급이 만약에 주어졌다면 이들은 우리 뭡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는 일이 2개가 있어야 돼. 하는 일이 첫째가 뭐냐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할 거예요. 중개 업무 수행. 여기다 우리 번호 1번 한 번만 적을게요. 자, 우리 그러면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거는 계약서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계약서는 누구랑 누가 쓸 수 있는 거냐면 개업공인중개사도 쓸 수 있지만 누구도요? 소속공인중개사도 계약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여기도 우리 번호 2번 한 번만 적어볼게요. 자, 우리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는 개수로 따지면 1개, 2개.
두 개. 자,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첫 번째 중개업무 수행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거. 요거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여기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기본이에요. 공인중개사가 기본이고, 얘가 만약에 개업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게 되면 뭐라고 부르죠?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공인중개사가 개업 말고 취업을 할 수 있잖아요. 취직을 하면, 소속이 되어지면 그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될 수 있지만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있죠, 그죠? 이게 기본인 거예요. 여기가 항상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우리 이번 32회 본시험에 뭐를 물었냐면 이걸 물었어요. 잘 보셔야 돼.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게 될 수 있는지 물었단 말이에요.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주어를 주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다고. 본시험에. 그러니까 용어를 가지고 원리를 물어보는 거야. 이런 게 용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어요. 없어. 왜? 얘는 소속 공인중개사니까 개공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나는 소공인데 지금 소속 공인중개사인데 너무나 개공이 되고 싶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신분을 바꿔야 되잖아요. 내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아닐 수 있어? 퇴사하면 되죠. 내가 속해 있는 사무실에서 나오면 되잖아. 그럼 나오면 내 신분이 뭐로 바뀌어요? 그냥 공인중개사. 여기로 다시 가는 거야. 원점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되겠죠. 올해 시험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공이 될 수 있는지 물어봤으면 내년 시험에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쵸? 똑같은 문제잖아.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될 수 없는 거예요. 신분이 아니잖아. 왜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공이 돼? 그러면 개공인데 소공이 너무나 되고 싶어요. 방법 있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내가 개공인데 소공이 되고 싶으면. 폐업해서 뭐로 내려와? 이렇게 공인중개사로 내려오면 되는 거죠. 우리 그러면 이거를 표시를 이렇게 한 번만 해볼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는 안 되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항상 원점인 거야. 공인중개사에서 개업을 하면 개공이 되고 그리고 폐업하면 다시 공인중개사가 되고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취업을 하게 되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 관두면 다시 공인중개사가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건너뛰어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 거나 아니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시험에 이제 묻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그냥 용어 자체를 그냥 똑같이 주고요. 여기서 그냥 토시만 하나 바꿔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 뭐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포함한다 이런 거 아주 잘 나오거든요.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런 거를 바꿔가지고 그냥 틀린 거 찾는 유형의 문제를 냈다면 요즘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용어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출제위원이.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단순히 이 용어를 외운다고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외우려고 첫 번째부터 하실 필요 없고요. 이해를 좀 하실 수 있도록 하실 거를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용어를 한번 봐야 되겠죠? 중개보조원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여기 시작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여에. 아까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거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거나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중개부조는 뭐가 아닌 자만 될 수 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여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그림 다시 한번 내려서 한번 설명 다시 드리면 얘는 이거나 이거만 된다는 거야. 얘는 공인중개사는 이거가 되거나 이거만 되는 거야. 그럼 뭐는 될 수가 없어. 중개부조는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지금 우리는 아직 공인중개사가 아닌 상태잖아요.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럼 아닌 우리는 중개부조는 될 수 있어? 예, 아니니까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라고 하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된 건 똑같네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도 우리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 그리고 여기다는 번호를 1번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제 칸이 좀 바뀌긴 했는데 여러분 이제 금방 보셨으니까 답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몇 개였죠? 2개. 자, 무슨 업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거 하나 하고 또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거 2개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중개 보조원의 업무는 1개밖에 못 해요. 그 1개가 뭡니까? 단순한 업무만 보조해줘야 돼. 근데 이 단순한 업무가 뭐냐? 문장 안에서 찾아볼게요. 단순한 업무란 여기 나와 있잖아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그죠? 현장 안내, 일반 서무. 그러면 우리가 손님이 집을 하나 사고 싶대요. 집. 그러면 집 같은 거 이런 거 보여주는 행위 있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 현장 안내.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중개보조원까지 이제 설명을 다 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그림을 좀 하나만 그릴게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용어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숙지하실 수 있도록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제 사례인데 이 그림은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되고 그냥 이해가 되시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자, 이게 중개법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법인 형태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중개법인이라고 하는데 이 중개법인에는 대표가 한 명이 있었어요. 이 대표 한 명. 이 대표는 참고로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돼. 이거는 제가 선비사자를 쓴 거예요. 한자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법인에는 감사가 한 명이 또 있었었는데 이 감사도 자격이 있었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었대요. 자, 그리고요. 여기에는 이제 법인 회사니까 부장도 있을 테고 뭐 과장도 있을 테고 뭐 대리도 있을 테고 이제 막 들어간 신입사원도 있을 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이 회사의 부장하고 과장은 오래 근무하고 직급은 높긴 한데 자격이 없어. 공인중개 자격이 없는 거야. 그리고 대리가 자격이 한 명 있어. 이 대리는 자격이 있는 친구고요. 신입사원도 이번에 들어가긴 했는데 이 친구도 자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전체 영역 안에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몇 명이에요? 이 법인에서는? 4명. 여기 법인에서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4명이야. 어떻게 4명이냐면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네. 얘네들을 대표랑 감사 얘네들을 우리가 사원 또는 임원이라 그래요. 참고로. 네. 그럼 얘네들도 자격이 있으면 다 소공이라 그랬나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법인에서 중개부조원은 몇 명이에요? 2명이지. 그죠? 누구랑 누가 중개부조원이에요? 얘랑 얘가 중개부조원이에요. 그럼 이 법인에서 계약서는 누구만 쓸 수 있어요? 4명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만 쓸 수 있고 얘네들은 뭐 해야 돼? 집 보여주는 것만 해야 돼. 여기 집 보여주는 거. 손님 오면 뭐 응대하고 이런 것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자격이 있다 없다가 우리 중개업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새기시면 됩니다.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법인에서는 누가 개업공인중개사일까요? 법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 법인에서는 누구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칭하는 말일까요? 법인 자체. 네. 이 법인 자체가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그럼 나머지는
직급이 높든 낮든 다 사원 또는 임원이든 아니든 다 종업원들이고 이 법인 자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법인 형태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 그러면 이 법인의 장점을 이왕 그림 그렸으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대표가 죽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회사 문 닫아요? 아니면 문 안 닫아도 돼? 안 닫아도 되지. 왜 안 닫아도 돼? 얘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바꿔주면 되잖아. 아니면 내부에서 승진시켜도 되고. 감사를 대표로.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개인 사업자였다.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인데 그 개공 자체가 사망했다. 그럼 어떻게 해? 문 닫아야 돼, 그거는. 없어지는 거지. 그건 개인인 개공일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법인은 이게 법인 자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표 사망하면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용어를 하나만 여기다 좀 약어로 한번 적어봐 드릴게요. 어떤 약어 하나만 좀 하실 거냐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이게 지금 나오는 용어 하나 있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를 앞으로 수업 시간에 10만 번은 더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줄여서 부를 거냐면 그냥 개공이라고 줄여 부를게요. 개공. 약자로 그냥 편하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는 뭐라고 줄이면 좋을까요? 그냥 소공이라고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앞으로 개공 이러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약자고 또 소공 이러면 소속공인중개사의 약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용어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용어에서 좀 세부적인 거 말씀드릴게요.